산업혁명기가 재미난 포인트인 게 그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의 GDP가 $1,000 이하로 다 못 살았어요. 요즘에 주변에 이제 학자들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렵다고 그러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놀라운 게 나와 있을까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몇십 년 이상씩 되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과거 200년 동안 발생했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히 발생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동은 점점 시간을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한 150년 정도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1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시간 이상이 감소했어요. 노동시간이 증가한 국가들이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또는 필리핀과 같은 이제 저개발 국가는 증가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노동시간의 원인도 알아야 되고 줄어든 노동시간이 이제 기업의 환경이나 개인의 삶이나 어떤 가족이 살아가는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게 중요한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건데 저는 최근에 관심을 더 갖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게 더 인공지능이나 기계 도입으로 인해서 더 빨라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후에 올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운데 점차 그렇게 되는 건 좀 맞다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나 로봇을 지금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어떤 사회건 간에 구성원들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다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 세금으로 국가의 복지를 돌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기계나 로봇의 생산활동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을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처럼 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영국에서는 뭐 인공지능 작곡가가 법인격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들한테 국가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매기겠죠. 그럼 그 세금은 또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복지에 쓰일 것이고 많은 국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했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그런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주변에 이제 학자들 보게 되면 현업에 있는 분들도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렵다고 그러세요. 새벽에 보통 서구권에서 발표를 뭐 하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놀라운 게 나와 있을까봐. 사실 이게 챗 GPT를 비롯해서 한 최근 한 4, 5개월 동안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아무리 빨리 봤던 사람들 이거 한 2년 걸릴 거야. 아니야, 이거 한 4년 걸릴 거야 했던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 뭐 3, 4년 뒤가 아니라 1, 2년 안에 온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속도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지능이 더 높아졌냐 사람보다. 이게 되게 재미난 질문인데 인공지능의 지능, 사람의 지능, 동물의 지능 중에 뭐가 제일 높구나 순서를 매기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동물이 제일 바닥이고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싸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요건 사실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잘못된 관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능이란 건 일례로 저는 길을 되게 못 찾아요. 자, 머니인사이드 여기 지난번에 왔지만 또 랩이 키고 근처에서 헤매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새들 있죠. 까치, 까마귀 이런 친구들은 공간지각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그건 뭐냐? 우리는 인간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심으로 성과를 누가 더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이거 갖고 지능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3자가 있다 가정해보세요. 우주에 지능적인 다른 존재나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신의 관점에선 까치하고 인간 김상균 중에 누가 더 머리가 좋은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의 일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겁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지능은 높아요. 근데 반면에 이상한 짓도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눈치도 없고 어찌 보면 지적 수준이 대학교 졸업생 이상은 또 아직까지 못 넘어갔어요. 리포트 가지고 오는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부 영역에서는 지능이 발달한 것 같은데 일부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다만 그 일부 영역에서 인간이 하던 역할에 닿을 정도의 상출물을 갖고 온다. 일반적인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요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계속 외제하라는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외제하는 뭐냐면 옛날에 수렵 채집 시절에도 큰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는데 맨주먹으로 어떻게 때려잡아요. 당연히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내 몸의 외제화예요. 부러지면 다시 또 막대기랑 창 만들면 되고 근데 팔이 부러지면 잘 안 고쳐지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이 수많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소모적이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외제화를 했던 게 30만 년 역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지능도 외제하시고 싶은 거죠. 반복적인 사고를 얘한테 맡겨버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 섹터는 발전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내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좀 먼 미래고 조금 더 단시간에 보게 되면 내 직업을 대체하는 거는 내 직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도구를 잘 쓰는 제3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명이 콜센터 업무를 보던 거를 한 명이 하게 된다. 그럼 한 명은 누구냐면 인공지능 도구를 잘 써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받던 콜 10개를 인공지능 콜 10개가 받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겠죠.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거. 이걸 잘 툴을 관리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한 명. 이 한 명은 10명의 직업을 일자리 대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지금 발생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이게 더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사람의 개입이 아예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 산업 영역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겠냐 싶으신데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계산기만 해도 처음에 계산기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전편화투 막 계산했어요. 주판 튕기고. 근데 이미 계산기를 통해서 엑셀을 통해서 바뀌었고요. 좀 더 과거로 가보게 되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 과거에는 엄청 비쌌던 건데 재봉틀이 나오면서 수많은 재봉사들이 막 불을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기계한테 일자리 뺏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당연히 재봉틀은 너무 일반적인 그냥 옛날 기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10,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100년, 200년 전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몇십 년 이상씩 되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그러면 과거 200년 동안 발생했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 충격에 대비하셔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산업혁명기가 되게 재미난 포인트인 게 그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의 GDP가 $1,000 이하로 다 못 살았어요. 거의 모든 지구에 있는 국가들이.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선진국, 부자 국가들이 나타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약간 늦게 쫓아간 게 뭐 일본이나 그런 아시아의 약간 강호들이 나왔던 건데 그 정도의 이렇게 부의 꺾임선이 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차원이나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사실 뭐 인공지능이 최근에 가장 뜨거운데 저는 그 인공지능을 계속 받쳐주는 기술을 또 우리가 많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도 있으면서 걱정하는 게 에너지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하면 흔히 뭐 친환경, 뭐 지구 이런 거 생각하는데 되게 먼 이야기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발전하면 되게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일례로 대규모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한 번 정도 트레이닝 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기비만 억 단위예요. 엔진이 큰 거는 제가 이제 뭐 관련 업계분 얘기 듣기로는 40억까지 들은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학습시키는데 전기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걸 돌리는 업체들이 데이터를 잘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인간의 지능을 외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럼 그 에너지 기술이 지금 그 속도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냐? 발전 속도가 좀 늦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결국 이게 언젠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뭐 엄청나게 큰 대규모 인공지능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에너지 불안정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느 날 의도찮게 이게 기술이 셧다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없이 모든 거를 AI로 전환시키게 되면 만약 콜센터가 직원이 5,000명인데 다 90%를 대체하겠다. 그러면 에너지가 셧다운 돼가지고 하루 동안 작동하지 못할 때 그것과 관련된 위기 대응 계획 짜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세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시는데 인공지능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외로 리스크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제 시장이 사실 작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항상 세계 시장을 놓고서 세계 시장을 판을 깔고서 여기 들어온 자원으로 기술을 개발했던 건데 당연히 우리만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는 현재 저는 상황은 쉽지는 않다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전통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도 메모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이걸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체제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굉장히 뭐 앞서가는 발걸음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공학적인 기술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도 뭐 공학자지만 그나마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은 문화기술 쪽입니다. 이게 뭐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대할 수 있는 기술들. 이 문화기술이란 게 그 국가에 있는 뭐 신화나 설화 역사의 변동량이 많은 국가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랬잖아요. 흔히 민족의 역사도 길고. 근데 그동안은 그 문화 콘텐츠를 꽃피우는 게 좀 약했는데 최근에 그걸 잘하고 있고 저는 그 문화기술이 미래에도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문화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의외의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카톡 같은 거 할 때 이모티콘 같은 거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이모티콘 서비스가 이제 나온 지가 10년이 약간 넘었거든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 카카오가 그 이모티콘 판매한 매출액이 얼마냐 많은 분한테 여쭤보면 되게 낮게 잡아요. 2021년에 카카오가 이모티콘 판 게 7천억 팔았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의외로 그게 우리가 뭐 봤을 때 하이텍은 솔직히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어떤 감성적이거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잘 만드는 기업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더 오고 있다고 봅니다. 뭐 카카오 말고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 한국에 있는 많은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피지컬 백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지금 좀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 자체는 우리 게 아닌데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는 우리 건데 저는 뭐 다 가지면 좋겠지만 다 못 가진다고 했을 때는 남의 플랫폼에 우리의 콘텐츠를 올려서 다만 이 콘텐츠를 활용한 2차, 3차 산업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그런 운동 콘텐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운동 용품을 제작하거나 운동과 관련된 어떤 해외 마케팅이나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 그런 걸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좋죠. 그러니까 못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저는 갖고 있는 거를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사실 뭐 이미 유망하다고 하긴 너무 떠버렸지만 뭐 오픈 AI하고 MS가 현재는 가장 뜨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모든 기업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갈 수 있는 기업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어떤 비어있는 부분에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가지고서 지금은 아직까지 제일 많이 저는 눈에 띄는 게 엑셀이나 이런 거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문서 작업 대신해 주는 거. 근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학교의 입장을 보게 되면 또 저는 봐도 이제 시험지 채점하는 거. 이게 너무 작은 시장에 볼 수도 있지만 학교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만약에 긴 문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 파운데이션 남의 거지만 거기에 교육 섹터에 잘 침투하게 되면 또 굉장히 에듀테크 분야에서 대박을 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이 앞으로도 지능을 외지할 분야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능을 외지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이 지금 너무 유명한데 이거에 관심을 갖기보단 이 파운데이션이 그 지능의 외지하에 비어있는 영역 어디에 꽂혔을 때 근데 또 꽂힐 때는 또 본인의 관심 분야에 맞으셔야 되죠. 내가 원래 교육 분야에서 뭐 강사를 하거나 사업을 했어. 이런 게 잘 보일 것이니까 자기의 섹터 내에서 비어있는 슬롯을 찾는 거. 이렇게 탐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 중에서 그 대규모 어떤 엔진,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기업이 네이버, KT 이런 데 하긴 합니다. 이제 당연히 외국에 비해서는 학습시키는 어떤 양도 작고 언어가 주로 한국어로만 돼 있는데 이게 장점이나 단점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나마 한국어 학습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나 이런 거는 국내 엔진이 더 잘하긴 해요. 근데 저도 이것도 약간 아직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게 외국계 파운데이션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고 좀 조만간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국의 그런 엔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미래에 뭐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도 서비스도 그랬거든요. 네이버 지도랑 구글 지도 보게 되면 네이버 지도는 약간 로컬이잖아요. 구글 지도는 전 세계고. 근데도 국내에 많은 서비스가 네이버를 쓰는 이유가 구글 지도를 쓰기에 어려운 법적인 어떤 제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외국의 인공지능 어떤 엔진을 쓰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인 이슈에서 벗어나게 돼요. 원천 데이터 글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되고.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배리어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산업적인 또는 어떤 국가적인 배리어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배리어를 통해 이제 보호는 될 텐데 이 배리어만 믿고서 더 개발을 안 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입지가. 저는 뭐 원천 기술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규모라는 게 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픈 AI가 챗 GPT 학습시킬 때 보게 되면 사람이 뭔가 입력하고 결과를 받았을 때 그럴듯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듯하다라는 게 눈치의 문제도 있고 지식의 문제도 있고 되게 묘한 부분이에요. 그럼 누가 판단하는 게 좋냐 하면 사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픈 AI는 그 인건비가 싼 국가의 사람들 대규모로 고용을 해서 실제 사람이 검수하게 했어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을지 싶은데 이게 원래 산업화에 보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서 뭐 가방이나 신발 만들어도 사람이 유관 검사 하거든요. 지금도 아무리 비싼 제품도 사람이 검사가 들어가요. 마지막 단계에.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됐었고 이유가 로컬 시장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판을 벌리기는 좀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물론 저도 한국어 좋아하지만 한국어를 쓰는 엔진,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에서 검색되고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데이터에 압도적인 게 영어거든요. 그 나머지 언어를 다 합쳐도 영어만큼 안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언어의 자동 어떤 번역, 언어를 교환시키는 거죠. 치환시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완성 단계 거의 90% 이상은 전 맞다고 봐요. 저만 봐도 학생분들이 의외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들은 영어 논문을 아직도 원문으로 다 볼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도 쓱 볼 때는 번역기로 봐요. 포인트가 있으면 이게 원어의 어떤 의미일지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거든요. 디벨이 여러 국가의 언어를 잘 번역하는데 이게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파파고하고 디벨을 보게 되면은 뭐랄까 파파고가 약간 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약간 일상적인 언어 톤에 가깝고 디벨은 조금 더 정형화된 문서 톤에 가까운데 좀 복잡한 표현 같은 거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디벨이 좀 더 잘 번역하는 것 같아서 쓱 볼 때 디벨로 보고 저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게 너무 문장이 좋아가지고 제가 쓰는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걸 문장으로 쓰기가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디벨이나 파파고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줄까?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말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언어의 벽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풀린다. 근데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영어권 국가가 좀 유리할 건데 장기적으로는 풀릴 것이고 뭐 구글만 해도 이미 그 스마트 클래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언어가 자동 번역돼서 뿌려지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꿈꾸던 거잖아요. 인이어폰이나 이렇게 끼고 있으면 언어가 내 말로 들리고 보이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먼 기술이 아닙니다. 예. 하나의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연구된 게 한 50년, 60년 됐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개인한테 다가왔네? 이것 때문에 놀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왠지 몇 년 전만 해도 뭐 알파고가 바둑 잘 두고 이건 남의 얘기였잖아요. 내가 바둑 기사도 아니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학생들 리포트 채점해야 되는데 이게 챗 GPT를 쓴 건지 아닌지 이거부터가 고민이고 학생들도 이거 써가도 김 교수님이 알까 말까. 개인의 이슈 넘어온 거예요. 뭐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제 개인한테 다가올 기술들이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양자 컴퓨팅 문제, 그러니까 컴퓨팅 속도가 엄청나게 1000배 가까이 빨라지는 거, 그것도 핵심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BCI라고 해서 인간이 다 타이핑 치지 않아도 표정이나 궁극적 뇌파 같은 걸로 인공지능하고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미 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는 감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채팅하는 것들은 나와 있어요. 실험실 단계에선. 근데 이게 좀 더 안정화되고 기술이 저렴해지게 되면 천만 해도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뭐 이모티콘 보내는 거 아이디어로 보내면 편하잖아요. 생각만으로 그냥. 이것도 안 하고. 근데 그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세상이 또 한 번 급변하는 건데 그런 기술들을 가까운 국가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많이 치고 나가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뇌하고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약간 중국이 이제 에티카라는 기준이 약간 낮잖아요. 실험이나 연구할 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것도 있고 특히 양자 컴퓨팅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국가적인 지원이나 어떤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세다 보니까는 가장 좀 선도 그룹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그 분야에서도. 사실 예를 들어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쪽은 미국이 아직까지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순위를 딱 뭐 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땐. 근데 이 관점이 이 연구가 시작됐던 1970년대랑 80년대 그 사이의 격차가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속에 의해서 이걸 넘어가는 시점이 온다라고 봅니다. 네. 인간의 삶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 이제 수렵 시대에는 모여 살다가 가족끼리만 모여 살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를 만들면서 모이는 집이 좀 더 커졌거든요. 지금 더 큰 집단이 이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현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인간은 30만 년 동안 사실 유전적으로는 거의 고정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활동하는 사회의 반경은 너무 빨리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게 바로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것들, 이런 불안과 관련된 것들. 물질이 풍요해지면 사람은 결국 마음을 돌보게끔 바뀌어요. 이미 선진국들 보면 한국보다 그런 정신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결국 글로벌화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는 얼마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싸게 만들 건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화를 통해서 많은 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을 돌보는 산업이 더 커지리라 봅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의학 그렇게 국한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제가 올 봄에도 뭐 CES나 유럽 쪽에 있는 전시회를 봤더니 인간의 정신을 관리하는 뭐 약을 먹지 않는 디지털 치료제들도 개발하는 데가 많아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들을. 그런 사람이 일반화되다 보면 저만 해도 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정신과 가서 약 타먹고 이런 건 되게 꺼림직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내가 쓰는 휴대폰 앱이나 뭐 컴퓨터나 뭐 VR 장비 그런 앱이나 좋은 게 있으면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야의 산업들이 앞으로는 의외로 좀 대박날 게 많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제약 회사 중에 대박친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먹는 제약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관리해주는 어떤 경험적인 콘텐츠, 경험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존에 이렇게 주사 맞거나 먹는 약을 만드는 회사만큼의 산업적인 입지를 분명히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책의 맨 마지막에 그냥 재미삼아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 이야기가 우주의 속삭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독자들이 보고 머릿속으로 투표를 해보게끔 제가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그 투표의 질문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정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기계한테 의탁하고 인간이 지낼지 아니면 기계가 없는 시대로 돌아갈지. 기계 없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옛날 제가 미국 드라마에서 봤던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 갖고 온 건데
전기를 잡아먹는 만약에 미생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진다고 하게 되면 전기 장치가 싹 다 죽어버리겠죠. 근데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이거를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일상이 안 돌아가요. 일단 아침에 알람이 작동 안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일상이 마비가 돼버려요.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전력 시스템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현재 금융은 진짜 돈을 현찰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금융이 마비되면 국가나 국제 경제는 완전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한테 기계나 이런 장치들은 얼마 정도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 되는 순간 인류는 그냥 선사시대로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너무 의존도가 높습니다. 부작용도 있죠. 일단 인공지능 기술만 봐도 그게 빨라지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블랙박스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단순한 기계를 볼 때는 누구나 뜯어보거든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집에서 시계도 뜯어보고 전축도 뜯어보고 손다고 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뜯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폰 뜯어본다고 해서 뭘 알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안에가. 작은데. 근데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그런 것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 말은 심지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당장 입력과 출력의 관계는 인간한테 쓸만한데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를 그 안에서 골마가면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른다. 모르는데 쓰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현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만든 몇몇 기업들이 그런 비판을 받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퍼블릭하고 공익적으로 뭔가 시작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펀딩 받고 해서 이렇게 수익적인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맨 처음에 너희 그런 애들이 아니었잖아. 사고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또 내부적인 구조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데이터 학습 방법이나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나 투명한 사회 얘기하는 게 모든 정보를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오픈 안 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이 말은 과거에 독재자들보다 더 무서운 독재자가 이미 좀 얼굴을 드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